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선업에 투자할 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조선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등을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점은 이 선박들의 종류랑 또 과거 빅사이클이 왔던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선박은 그 종류와 또 운송 화물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걸 실어 나르는 벌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유나 화학 제품 같이 이 액체를 실어 나르는 탱커가 있고, 앞서 살펴봤듯이 컨테이너 박스들을 실어 나르는 이 컨테이너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NG나 LPG를 실어 나르는 가스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고부가 같이 선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보시는 거는 벌크선인데,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철광석, 이 곡물 같은 걸 실어 나르는 배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건조 난이도도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도 사실 이 배를 건조하긴 하지만은 마진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사실 해당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조금 주도적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국내 조선사들의 한 수주잔고 비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수주잔고 비중에서 이 벌크선은 총 3%가 안 된다고 하죠. 여기 이런 데다가 이 원자재를 실어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게 대부분 원자재이다 보니까는 대개 발주사나 고객사들을 보면 신흥국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신흥국 공장들에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는 거는 2019년 이 산업 광물 수출입 관련 지도라고 하는 건데,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을 보면 화살표가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유독 두꺼운 화살표들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자재를 조달받아서 이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일은 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벌크선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같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BDI라고 해서 벌크 운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 말은 곧 이걸 실어 나를 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치를 보면, 가장 최근 말고 10월달까지의 최근 수치를 보면 사실 구리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은 올해 초 5월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10월까지 BDI 운임 지수를 보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사이클은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데 반해서 이 운임 지수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수요가 많았다라기보다도 중국이 갑자기 배를 싹쓸이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 가져간 배를 제외하고 남은 배들로 물자를 실어 나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운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이 수치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원자재에 베팅을 해야겠다, 혹은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탱크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조선이라고 부르는 배가 탱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지만은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선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름이 바다에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부터 이중선체라고 해서 외판 전체를 이중으로 건조를 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중선체로, 그러니까 외판을 두껍게, 그러니까 두 겹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만큼 이전보다 후판이 2배로 더 필요해지면서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선박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컨테이너선이 있는데, 건조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컨테이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대부분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공산품, 소비재 같이 우리가 생활에서 약간 필수적인 품목들이 화물에 실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 후진국이나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HRCI라고 해서
이 영국의 대표 해운 컨설팅사인 이제 하우 로빈슨이 발표한 이 지수를 추종을 했었는데, 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되면서 이제 현재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 세계 컨테이너 시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이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조선업과 별도로 이 운임 지수, 특히 이제 그 HMM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운임 지수가 이제 올해가 피크아웃이라는 이슈가 있고, 또 다른 점 하나는 개별 이슈지만 연구체 이슈가 있는데, 특히 이건 좀 정치적인 관점도 같이 얽혀 있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선이 있는데요. 이제 가스선이라고 하면 LPG랑 이제 LNG선을 많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그 액화 상태로 잘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장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선박들 중에서 건조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은 이 LNG선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모스랑 그 멤브레인 형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LNG선의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BO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기화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밀봉하고 꽁꽁 싸매도 일정 부분 이제 자연적으로 기화해서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BOR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연 기화가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은 낮은 BOR을 추구하고, 이게 낮은 이제 LNG선이 좋은 선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이제 영하 162도로 냉각을 해서 액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LNG, 액화 천연가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이 된 이 화물 탱크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열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안의 온도는 영하 162도인데 바깥의 온도가 만약에 30도라고 하면 이제 내외부 온도 차는 200도가 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기체가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손실률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기술력이고, 현재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이 마크 3 타입을 쓰면서 이 기화율이 한 0.085% 정도고, 반면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 0.1% 정도의 기화율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거의 0.1% 정도밖에 이제 손실률이 나지 않으니까는 이제 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이 동성화인텍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조선사들이 만드는 그 선박의 종류와 또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본 건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 과거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로직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그 전에 2001년 11월 달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이벤트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중국의 WTO, 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슈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중국이라는 엄청난 고래가 이제 세계 무역시장이라는 어떤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때 이후로 세계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하죠. 당장 뭐 관세 인하로 인해서 무역량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또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는 중국의 생산 기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이 교역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그러니까 WTO 이제 가입 이후에 중국은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때 이제 외국인의 투자도 좀 완화를 해주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그 첫 번째로 이 4개의 선박 중,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4개의 선박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컨테이너선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찍어내는 물량들을 선진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컨테이너선이 당시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1년 뒤에는 그 LNG 선박의 초호황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 이제 LNG 수출국의 1위였던 이 카타르의 국영 기업이 대규모 LNG 수출을 위해서 이 LNG 그 선을 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005년에 이 교토 의정서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환경 때문이라도 이 LNG 선이 이제 발주가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은 이런 식으로 거의 가히 말해서 조선업의 이제 빅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당시에 받았던 그 배값, 그러니까 배 한 척당 가격을 보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무려 이제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단순 계산했을 때 거의 이제 3천억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척에 한 2천억은 받아야 100억 정도 남길 수 있으니까는 이걸로 좀 뭐라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무려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이제 유례 없는 빅사이클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거의 13%까지 오르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제 발주를 했으면 뭐 2008년, 2009년부터 이제 건조를 착수했을 거니까 이제 3천억 원짜리의 이제 배 매출이 이때부터 인식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당시에 컨테이너선이랑 LNG선만 좀 호황이었을까요? 거의 모든 선박들이 이제 다 수혜를 입었는데, 이제 아까 그 탱크선에서도 좀 살펴봤듯이 이제는 모든 탱커선들이 이제 단일 선체가 아니라 이제 이중 선체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교체돼야 되는 수요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중국이 원자재를 쓸어 담기 시작하면서 이 벌크선도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좀 길었지만, 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을 선진국으로 보내주는 컨테이너선이 제일 먼저 호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타르의 엄청난 이 LNG선 발주가 이어지면서 LNG선 사이클이 돌아왔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일 선체에서 이중 선체로 바뀌면서 이 탱커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원자재 순수입국으로 변모하면서 이제 벌크선까지, 그러니까 모든 선종이 수혜를 입으면서 2000년대 중반 조선업은 전무후무한 빅사이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선박들의 종류와 또 지난 그 조선업 빅사이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일전에 이제 조선업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룬 내용들 말고 앞으로 이제 조선업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업에 투자할 때 좀 알고 있을, 또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